안녕하세요. 오늘은 4장 신경망 기초를 공부하겠습니다. 3장에서 기계학습의 여러 가지 용어, 개념, 성능평가 등을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것이 이제 4장의 기초로 또 활용이 될 겁니다. 인공신경망은 생물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재밌게도 그 1800년대에는 수영선수의 지식이 팔에 저장되는지 뇌에 저장되는지 서로 논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팔을 휘젓게 만들어서 그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1900년대는 이처럼 이제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뇌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냈고요. 이런 발전에 따라서 1900년대 중반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그러면 뇌 정보 처리 과정을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어떤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발상을 하는 연구 그룹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 주제를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고, 인공신경망은 신경망 자체가 뇌를 모델링 하려는 거니까 인공지능의 태동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는데 퍼셉트론은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퍼셉트론은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모델인데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현재 딥러닝으로 이어져 왔어요. 사장에서는 이제 퍼셉트론하고 퍼셉트론의 층을 늘려가지고 성능을 개선한 다층 퍼셉트론을 다룰 거고 5장부터는 깊은 신경망을 딥러닝을 다룰 겁니다. 4.1절에서는 이제 인공신경망의 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생물신경망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인공신경망을 설명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돼요. 사람 뇌 속에는 뉴런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그 모식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마 또는 셀바디라고 부르는 이제 세포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덴드라이트라는 뭐 나뭇가지처럼 생기게 있는데 요게 다른 뉴런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 보면 엑손이라는 게 있는데 엑손은 이 세포체가 처리한 정보를 다른 뉴런에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엑손하고 덴드라이트는 여기 보면 그 가지 끝에 시냅스라는 그 접촉점이 있는데 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런 화학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서로 전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 뇌 속에는 11승계 가량의 뉴런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뉴런 하나마다 대략 한 1000개가량이 다른 뉴런하고 연결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도의 병렬 처리긴 셈이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폰노이만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폰노이만 컴퓨터는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순차 명령어 처리기예요. 메모리 속에 명령어 집합인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명령어 1, 2, 3, 4에서 쭉 그 명령어 그 집합이 들어있고 명령어가 처리할 데이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처리장치 CPU는 명령어를 1번 명령어 가져다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다 쓰고 명령어 1이 끝나면 그 다음에 명령어 2를 가져다 처리하고 또 결과를 메모리에 쓰고 그 다음에
명령어 3을 가져다 처리하고 결과를 쓰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순차 명령어 처리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 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폰노먼 컴퓨터의 정보 처리 방식은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공신경망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1943년도에 맥컬럭과 피츠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연구 그룹이 등장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초의 연구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데 계산 모형을 제시를 했고 49년에는 헤비라는 분이 그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했어요. 굉장히 원시적인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합단계에 도약을 한 게 58년에 로젠블렛이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그 신경망 모델을 제시를 했죠. 58년에 퍼셉트론은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60년대에 퍼셉트론에 대한 과대한 기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많은 연구비가 투자가 됐어요. 근데 69년에 민스키와 페퍼트라는 두 분이 퍼셉트론즈라는 그 책을 출간을 하는데 이 책은 익스크루시브 오화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 선형 분류기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입증을 했죠. 익스크루시브 오화 문제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신경망 연구가 갑자기 이제 퇴조를 하고 제1차 인공지능 겨울이 오는데도 일조를 했다. 보통 이렇게 보고들이 있습니다. 신경망 연구가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여전히 그 신경망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연구 그룹들이 일부 있었고 이제 그 결과 86년에 룸멜하트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저한 Parallel Dispute Processing이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 책은 은닉층을 가진 이제 다층 퍼셉트론을 제안을 하는데 은닉층을 추가를 하니까 이 신경망이 성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 숫자 같은 것을 꽤 높은 수준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경망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모델이 이제 그 출현을 하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 줄여서 SVM이라고 그러죠. SVM이 아주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층 퍼셉트론보다 성능이 어느 정도 우수한 게 이제 입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SVM에 밀리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됩니다. SVM은 우리가 3장에 써봤죠. 그 실제로 그 SK런이 제공해주는 SVM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SVM이 이제 마진이라고 부르는 여백을 그 최대화하는 그런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SVM이 다층 퍼셉트론을 누르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고요. 2000년대 들어서 다층 퍼셉트론을 더 깊게 만든 그런 딥러닝이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SVM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핵심 기술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지금은 이제 딥러닝 가지고 인공지능을 거의 구현한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디지털 컴퓨터 역사와 이제 역사를 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1946년에 이제 세계 최초의 범용 디지털 컴퓨터인 ENIAC이 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40년대, 50년대에 아까 얘기한 그 맥컬럭 피치 모델도 나오고 58년에 퍼셉트론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충 그 디지털 컴퓨터
탄생과 인공신경망의 탄생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재밌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라는 기계가 아니라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전문 직업인을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방대한 계산을 할 필요가 많이 있었어요. 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ENIAC이라는 디지털 컴퓨터 2차 세계대전에 이 대포에 그 사격표를 만드는데, 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미분적분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그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 수학을 전공한 여자분들을 컴퓨터로 뽑아서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선이 확대되니까 그 지역마다 새로운 사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급을 수요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산 기계인 컴퓨터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만든 게 바로 ENIAC이라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사실은 원래 목적에는 이제 사용을 못했죠. 46년에 완성이 되니까. 근데 인류한테는 엄청난 이제 선물이죠. 50년대에는 이제 상업용 컴퓨터가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디지털 컴퓨터 역사를 이제 같이 한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미국 대학에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이 설치되는 것도 이제 1950년대, 50년대 시작을 하는데 60년대 들어서야 이제 교과과정이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4.2절은 퍼셉트로는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낡은 기술이에요. 뭐 형편없죠. 쓸 수가 없을 정도의 낮은 성능이고, 뭐 데이터도 굉장히 그 작은 토이 데이터 정도만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책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다층 퍼셉트론이 또 발전한 딥러닝의 핵심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제대로 이해해야 다층 퍼셉트론하고 딥러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퍼셉트론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어떤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 원리, 학습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는데 그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퍼셉트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 그림 4.2가 이제 퍼셉트론인데, 크게 보면 이제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출력층은 노드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 1개. 입력층에는 노드가 여러 개가 있고요. D 플러스 1개가 있죠. 그래서 X0, X1, 그래서 XD까지 D 플러스 1개인데, D는 이제 데이터의 특징 벡터의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이리스 특징이 몇 개 있었죠? 4개였죠. 꽃잎의 길이, 너비. 꽃받침의 길이, 너비에서 크게 이제 4개의 특징이 있으니까 X1, X2, X3, X4가 이 4개의 특징에 해당되고, X0라는 별도의 바이어스 노드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D 플러스 1개의 노드고, 우리 앞에서 봤던 그 SK런이 제공해주는 그 필기 숫자, 디지트라는 데이터는 8x8로 맵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제 화소가 88에 64, 64개인데, 화소 하나하나를 그 우리가 특징으로 간주를 하면 64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64인 셈이죠. 자, 특징 벡터는 우리가 그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볼드체를 써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X라고 표기를 하고, 요소가 D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릭체를 써서 X1, X2, X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I번째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는 WI라는 가중치, 즉
웨이트를 가진 엣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은 이제 활성함수를 마지막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구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고, 이제 동작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해요. i번째 엣지는 xi하고 wi를 곱해서 출력 노드로 전달해요. 즉 요값과 요값을 곱해서 그냥 이리 전달을 하는 거죠. 그죠? x1도 그렇게 하고 x2도 그렇게 하고 x2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x0도 하니까 출력층에는 그 곱셈한 결과값이 d 플러스 1개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그놈을 다 더해요. 시그마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더한 값을 우리가 이제 x라고 표기를 하면 이 x에 타우라는 활성함수를 마지막에 적용을 합니다. 그 타우라는 활성함수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s값이 플러스면 플러스 1이고 s값이 마이너스 음수면 이제 마이너스 1 값으로 바꿔지는 그런 계단함수죠. 퍼셉트로는 활성함수로 계단함수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활성함수는 영어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요. 자, 그럼 활성함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생물신경망에서 그 뉴런이 그 전달하는 어떤 그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비활성 상태로 남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과정을 이 활성함수로 표현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 퍼셉트론이 5라는 값을 출력을 하는데 이 5는 플러스 1이거나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은 특징 벡터가 들어오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어떤 그 장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부류로 간주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부류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이진 분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퍼셉트론은 이진 분류기다. 자,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이 우량과 불량이 있다고 그러면 우량과 불량으로 구분하는 이진 분류기. 불량은 플러스 1, 우량은 마이너스 1. 병원에 온 사람을 정상인과 환자로 구분. 환자는 플러스 1, 정상인은 마이너스 1. 내가 등장하는 사진을 구별해낸다 그러면 내가 있는 사진은 플러스 1, 없는 사진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주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이진 분류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단순화해서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크기와 색상 두 개의 특징으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즉 D가 2인 셈이에요. 특징 벡터 2차원이죠. 특징 두 개.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특징값이 뭐 실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0 또는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크기도 큰 건 1, 작은 건 0. 색상도 어떤 색상 계열은 1, 다른 것은 0. 이렇게 표현한다고 아주 단순화를 해봅시다.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4개를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관찰을 해보니까 X1이라는 첫 번째 샘플은 크기가 0, 색상이 0. 그래서 0인 샘플이 되고 두 번째 샘플을 주어서 관찰을 해보니까 크기는 0, 색상은 1이 됐어요. 세 번째는 크기는 1, 색상은 0. 그 다음 네 번째 샘플은 크기 1, 색상 1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전문가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샘플은 마이너스 1, 즉 정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샘플, 3번 샘플, 4번 샘플은
불량이에요. 그래서 1이라는 레이블을 달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된 거죠. 수집이 된 거죠. 특징 벡터 레이블 이렇게 됐죠. 우리 이제 3장에서 한 것처럼 똑같죠. 3장과 똑같죠. 그때도 이제 어떤 사과를 그 분류하는 데서 애플.데이터, 즉 특징 벡터, 애플.레이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x1이라는 특징, 그 다음에 x2라는 특징을 그 x좌표, y좌표에 이제 표기를 하면 x1은 이제 마이너스 1 정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네모로 표시를 했고 그 나머지 2, 3, 4 샘플은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어요. 플러스라는 플러스 1이라는 레이블을 갖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특징 벡터는 0, 0, x2가 0, 1, x3가 1, 0, x4가 1, 1 이렇게 되죠. 자, 요것은 우리가 그 논리율에서 보면 0, 0이면 0, 나머지 세 개는 1, 0, 0, 1, 1, 1은 1 이렇게 되는 오화 데이터하고 비슷해서 오화 논리 데이터하고 비슷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오화 데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단순해서 퍼셉트론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을 해요.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퍼셉트론이 주어졌다고 보면 특징이 두 개니까 x1, x2 두 개만 있으면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출력 층의 노드는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웨이트 값이 W0는 마이너스 0.5, W1은 1, W2도 1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x2 즉 0, 1 샘플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 수식에 집어넣어보는 거죠. 수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이제 5라는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1 곱하기 W0 X0는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요 S라는 값은 0.5가 되고 거기에 이제 타우를 적용을 하면 그 양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0, 1을 입력을 하면 x2라는 샘플을 입력을 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0, 1을 입력을 하면 레이블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샘플을 제대로 맞힌 셈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퍼셉트로는 x2를 맞힌다. 커렉트하게 클래시파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옳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x0, x2, x2, x3, x4 이 네 개를 집어넣어 보면 다 옳게 분류를 해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퍼셉트로는 네 개의 샘플을 즉 훈련 집합 전체를 100% 옳게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퍼셉트론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결정 경계 위쪽에 있는 모든 점은 플러스 1로 분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점들은 마이너스 1로 분류하는 즉 2차원 특징 공간을 두 개의 부분 영역으로 즉 플러스 1 영역과 마이너스 1 영역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간단하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가중치가 W0가 마이너스 0.5고 W1, W2가 1이니까 그 수식에다가 집어넣어보면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고
O를 0으로 설정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얻어져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결국은 x2는 마이너스 x1 플러스 0.5고 x2를 우리가 y로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 한 것처럼 y로 보고 x1을 그냥 x로 보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위쪽은 다 플러스 1 영역이에요. 아래쪽은 어떤 점이건 전부 마이너스 1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요약해서 얘기하면 퍼셉트론은 특징 공간을 두 개의 서브 스페이스, 부분 공간으로 분할하는 이진 분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때 분할하는 결정 경계는 직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형이죠, 선형.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제곱텀이 없잖아요, 제곱텀이. 제곱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곡선을 굽지가 않아요. 직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제 2차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3차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방에서 그 가로축은 x1, 세로축은 x2, 그 다음에 위로 치솟는 축은 x3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차원 공간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 어떤 그 평면이 쭉, 여러분 머리 위로 평면이 지나간다고 보면 돼요.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죠, 면. 그리고 평면 위쪽은 플러스 1영역, 아래쪽은 마이너스 1영역. 이렇게 분할을 해주죠. 4차원은 어떨까요? 4차원은 이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근데 수학적인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4차원 공간에도 어떤 평면이 있고 그 평면 위쪽 아래쪽에서 플러스 1영역, 마이너스 0. 5차원 공간도 마찬가지 10차원, 100차원, 1000차원, 만차원 이제 다 적용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행렬 표기를 소개를 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수식을 그 계산하는 코드를 만든다 그러면, 자, 이런 수식이죠, 이런 수식. 반복문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를 쓴다 그러면 S를 제로 놓고 시작을 하죠. 합계를 갖는 변수예요. 그래서 for i는 0에서 d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s에다가 xi하고 wi를 곱한 것을 더해주면 되죠. 이것을 d 플러스 한 번 반복을 하면 s가 그 합산한 값을 갖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계단함수를 적용을 하면 최종 출력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인공지능 책이나 기계학습 책은 이런 식의 코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보통 이런 식의 파이썬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책에서는 이제 벡터라든지 행렬, 연산을 써서 그 한 줄로 보통 표현을 하죠. 자, x는 지금 여기 이제 x 곱하기 w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x는 값이 하나인 스칼라가 아니라 d 플러스 한 개의 값을 갖는 그 벡터예요. 요소가 d 플러스 한 개인. 그 다음에 w도 마찬가지예요. w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곱셈은 그 요소끼리 곱해주는 그런 연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x0와 w0, x1과 w1, x2와 w2를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놈을 썸을 해서 다 더하면 s가 되는 거예요.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x와 w가 벡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소별 그 곱셈을 해줘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그 선형대수라는 그 수학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이 벡터 행렬 연산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책에서는 부록 A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한빛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선형대수는 그 컴퓨터 공학
또는 수학과 이런 데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분량인데 이 책을 공부하는 데 여러분이 그 선형대 전체를 안 배워도 돼요. 물론 알면 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만 굳이 다 모르더라도 이 책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부록 A에 있는 선형대수 한 3, 4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것을 숙지를 하세요. 쉬워요. 쉬워요. 자, 퍼셉트롤 동작을 행렬을 써서 다시 표기를 해보면 자, 이제 그 볼드체예요. 이제 벡터가 됐기 때문에 W와 X는 1 by D 행렬. 여기가 1이니까 우리 이제 벡터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또는 1 by D 행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X의 전체 행렬, X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D by 1 행렬이 되고요. 그래서 W하고 X 트랜스포즈는 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곱한 결과는 이제 1 by 1 행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스칼라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표기했던 요 시그마 이 표기를 우리가 이제 이 행렬 표기로 이제 보통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행렬 표기로. 이 책에서도 이제 행렬 표기를 계속 쓸 테고 이 행렬 표기에 따라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코딩이 이루어져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부록 A를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렬 기초를 이해를 하고 그 행렬을 파이썬에서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공부를 않고 여러분이 계속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돌부리에 계속 차야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해도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4.3식을 보면 하나 그 귀찮은 존재가 하나 있는데 얘죠, 얘. W0. W0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 바이어스 노드 때문에. 그 특징 벡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바이어스 노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취급을 하니까 항상 뒤에 꼬리가 하나씩 이렇게 따로 달린 꼴이 돼가지고 좀 귀찮죠. 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원래 W와 X가 1 by D 행렬인데 이것을 1 by D 플러스 행렬로 확장을 하죠.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요소에다가 이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죠. 벡터에다가. 그냥 벡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X도 마찬가지죠. 이걸 하나 더 집어넣죠. X0를. 그러니까 X0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1이라는 값을 갖는 애예요. 그러니까 1이라고 그냥 대치를 해도 뭐 무방해요. 그래서 이렇게 D 플러스 1 차원으로 확장한 W와 X를 사용을 하면 이 귀찮은 게 없어지고 이렇게 정말 간결하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이 표기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러면 그 X2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살펴봤던 이 X2라는 샘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0, 1이었는데 앞에다가 X0, 1을 하나 추가를 하면 되죠. 그래서 1, 0, 1로 확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X2는 1, 0, 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np.array라는 명령어를 써서 그 X2를 만들죠. np.array 이것도 부록 A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록 A를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W는 얘도 마찬가지로 np.array 해가지고 마이너스 0.5, 1.0, 1.0에서 그 가중치 값 3개를 W라고 표기를 하죠.
그리고 x2 곱하기 w 하고 sum 해서 그놈을 s에다가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웃풋 노드가 그 d 플러스 1개의 그 곱셈원 값을 받아서 덧셈원 데까지 계산이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s에다가 그 계단함수 타워를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if 양수면 플러스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수를 출력하고 뭐 이러면 그 퍼셉트론이 코딩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자, 선형대수는 강점이 뭐냐면 지금 얘는 x2라는 샘플 하나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샘플이 4개니까 이 4개가 있죠. 이 4개. 그 4개를 다 처리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수식, 그 다음 하나의 파이썬 코드로 쓸 수 있냐? 아주 쉬워요. 쉽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np.array에서 100 x1이라는 샘플이죠. 101 x2라는 샘플이죠. 110 x3라는 샘플이죠. 111 x4라는 샘플이죠. 그것을 np.array 해가지고 아까 이 파이썬 코드 1에서는 벡터가 하나 들어있는데 벡터가 이제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원 구조에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100, 101, 110, 111. 얘가 이제 x0, 얘가 x1, 아니 x1, x2, x3, x4에서 2차원 구조에 4개의 샘플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x라는 그 객체는 4개의 샘플을 다 담고 있는 2차원 구조에 배열이 되는 거죠. 그 W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원 구조에 이제 벡터가 되고 마이너스 0.5, 1.0, 1.0. 이 그림에서 보면 이 W는 이거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W하고 곱셈을 해라. 근데 엑시스 1을 중심으로 곱셈을 해라. 엑시스 2를 중심으로 곱셈을 하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게 2차원 구조를 가지니까 2차원 구조는 이 밑으로 가는 방향, 로우가 쭉 내려가는 방향이 x0예요. 이건 파이썬의 어떤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엑시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곱셈을 하라는 거죠. 이거하고 이것을 곱셈을 해가지고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것을 곱셈을 해서 여기다 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하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이제 엑시스 1이 아니라 엑시스 제로로 하면 이렇게 곱셈을 해요. 요 놈하고 얘를 곱셈해서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셈해서 여기다 써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엑시스 1 가지고 곱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드에 엑시스 1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브록 A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록 A를 공부를 꼭 하세요. 여러분이 브록 A는 넘파이에 한 20쪽 정도 돼요. 넘파이 아주 기초예요. 근데 넘파이를 여러분이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넘파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넘파이 레퍼런스 가이드 또는 유저 가이드를 공부를 하면 돼요. 그냥 넘파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면 돼요. 좀 분량이 좀 많아요. 유저 가이드는 한 200쪽, 그 다음에 레퍼런스 가이드는 1800쪽 정도의 방대한 문서인데 여러분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겁먹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다른 그 개발자들, 뛰어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 이걸 막
서쪽부터 쭉 공부하고 그러다보다는 필요할 때 보통 이제 찾아와서 보는 디맨드 드리븐 방식으로 보통 공부를 많이 하죠. 유저 가이드는 여러분 200쪽 정도 되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논파이로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4.3절은 이제 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어떤 그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그림 4.3b를 가지고 우리가 그 퍼셉트로 동작을 설명을 했는데, 마이너스 0.5, 1, 1이 주어졌죠. 근데 여러분한테 이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것은 이 훈련 데이터죠. 트레인 셋이죠. 트레인 셋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학습을 해서 이 가중치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0.5, 1, 1. 이 값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 알고리즘이 할 일이죠. 지금까지는 학습이 끝난 퍼셉트론을 가지고 퍼셉트론 동작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중치 값을 학습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봉착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 책은 이제 그 사람이 학습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수영을 배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 여러분 이제 어떤 이런 알고리즘 4-1 이런 걸 막 머릿속에서 그 고민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진 않지만,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는 과정을 알고리즘 형태로 써보면 알고리즘 4-2라고 유사해요. 자, 어떻게 하냐? 적절한 동작을 취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팔을 어떻게 뻗어야 되는지, 발차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오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일문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죠. 자, 여러분이 적절한 취한 그 동작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은 이 평가 결과가 아주 그냥 그 형편없겠죠. 막 물도 먹고 한 10m 쭉 간 줄 알았는데 그 물 밖에 나와서 보면 제자리에 있고 난리죠.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5번 라인으로 가서 더 나은 방향으로 동작을 수정을 하죠. 여러분 머리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내가 팔을 그 너무 그냥 이렇게 해집는 정도로 뻗었나? 이제는 좀 크게 좀 뻗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앞으로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또 동작에 따라서 수영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하죠. 조금 나아져요. 근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또 발차기를 조금 바꿔볼까? 하고 계속 이 과정을 그 수백 번을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나아져서 이제 25m를 가게 되고 이제 만족스러우면 그때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동작을 기억을 하죠. 왜? 내일 또 와서 할 때 그 동작을 안 잊어버리고 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면 알고리즘 4-2가 되는데, 자, 초기 동작 벡터 W라고 표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중치 벡터하고 비슷하게 표기를 하려고 이제 W라는 벡터를 했는데, 자, 딱 세 가지만 있다고 쳐봅시다. 물론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려고 그러면 수십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팔 돌리는 속도, 그다음 팔꿈치의 각도, 팔과 귀의 거리 이제 세 가지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값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팔 돌리는 속도는 한 15 정도로 하고, 팔꿈치 각도는 뭐 50도로 하고, 팔과 귀의 거리는 뭐 한 5cm로 하고, 그렇게 하고 이 W에 따라서 초기 동작 벡터에 따라서 수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 벡터의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점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우리가 J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JW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JW가 만족스러우면 브레이크로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방향 델타 W를 계산해요. 델타 W는 뭐 팔 돌리는 속도는 뭐 마이너스 1만큼 줄이고 팔꿈치 각도는 플러스 3만큼 늘리고 팔과 귀의 거리는 마이너스 1만큼 줄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델타 수정할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수정할 값을 현재 그 동작 벡터에 더해줘서 새로운 동작 벡터가 되는 거죠. 해보면 조금 점수가 나아져요. 또 해보면 또 반복하면 점수가 좀 나아져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다가 JW가 어떤 일정한 점수를 만족을 하면 그때 이제 브레이크 모는 빠져나오고 이 W를 이제 기억을 하면 되죠. 자, 신경망의 학습 알고리즘 어떻냐? 비슷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난수로 설정을 하고 반복을 하고 반복할 때마다 좀씩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철저히 수학이에요. 철저히 수학이에요. 자, 난수로 매개변수 벡터 W를 초기한다. 이 W는 신경망 가중치예요. 아까 W0, W1, W2 해서 WD까지 표기한 거예요. 그것을 난수로 초기화를 해요. 왜 난수를 쓰냐면 몰라요. 어떤 값이 좋을지를 몰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난수로 초기화를 해요. 그리고 파일문을 반복을 해요. W에 따라 데이터를 인식을 해봐요. 그리고 틀린 샘플, 맞힌 샘플 개수를 세든지 아니면 오차를 누적을 하든지 그래서 손실함수 JW를 계산해요. JW가 만족스러우면 브레이크가 빠져나가서 W 저장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델타 W를 계산을 해요. 근데 이때 델타 W를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실함수 값을 낮추는 방향이어야 돼요. 점점 낮춰서 오류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가야 되죠. 손실함수 값을 낮추는 방향 델타 W를 계산한 다음에 델타 W를 더해줘 가지고 새로운 W를 만들고 또 W에 따라서 데이터를 인식하고 J를 계산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최적화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최적화 문제라고 그래요. W가 어떤 값을 가져야 J가 최적의 함수값을 갖는지. 오류율을 우리가 제로까지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W가 어떤 값을 가져야 J가 0이 되는 그런 최적의 값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지. 최적값 0을 달성하는 W를 찾아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통 우리가 최적화 문제, 영어로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꼭 이런 신경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학습도 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서 달성을 하고요. 굳이 컴퓨터 쪽 아니더라도 항공공학, 기계공학 또는 뭐 전자공학 또는 자연과학 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예요. 비행기 날개를 어떤 굴곡으로 길이를 얼마로 해야 연료가 최소로 소비되는지 그런 비행기의 굴곡, 길이, 너비를 찾아라 뭐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공학 심지어 뭐 상경계열의 경제학 또 사회과학 뭐 이런 데 온갖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있고 인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신경망도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신경망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대상은 즉 찾아야 되는 대상은 가중치 벡터예요. 가중치 벡터. 신경망의 가중치. 아까 얘기했던 W0, W1에서 WD까지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신경망 학습 과정은 우리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난제가 이 속에 있어요. 첫 번째, 이 W를 무슨 값으로 초기화를 하냐. 그냥 완전히 난수로 할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초기화를 할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로 초기화를 할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J라는 손실함수를 어떻게 데피니션 할 거냐, 정의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손실함수 값을 낮추는 방향 델타 W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델타 W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손실함수는 보통 오류의 양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 델타 W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을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미분이라는 학문을 많이 쓴다. 그리고 미분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학습에 필요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4.4절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